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송관종입니다. 제가 준비한 온라인 특강 참여권을 신청하시면 문자로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래 더보기 고정 댓글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급락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일단 대반격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국 시장이 상당히 발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인식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납폭 과대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여기에는 대형 기술주들 또 여행주들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에 강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행주들이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국이 기침했더니 우리는 몸져 누운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금요일 날 적당한 반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주에는 이 반등세를 이어갈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자, 중국인들은 위기를 쓸 때 두 자로 나눠서 쓴다고 합니다. 위기. 그래서 위기는 위험 속에서도 기회가 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위기는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면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이제 훨씬 현재보다도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어. 모도 심고 해서 피도 뽑고 이렇게 해서 이게 벼 수확하기에 나왔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네. 이런 경우 농사 짓는 분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들판에 보면 세울 수 있는 벼도 있고 아예 누워서 있는 벼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살아 잘 움직이는 그런 벼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분은 한숨 쉬면서 술을 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벼를 세워서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 생은 달라지겠죠. 어떤 분은 빈곤에 허덕일 것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만석군이 되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휩쓸고 가는 자리에 물론 어렵지만 이걸 재정비를 잘해서 또 좋은 종목을 산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 있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소 있고 외양간을 고쳤는데 이번에 또 외양간을 고치는데 썩은 자재를 사용했더니 다시 또 외양간이 파괴가 되고 소가 또 도망가는 그런 형국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안심을 할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못 살겠네, 이런 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움직임이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안 좋은 걸 리스크 관리하고 또 좋은 종목을,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살려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 종목이 정말로 좋다면 일시적인 조정이라면 다시 치고 올라가서 랠리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역배열되어 있고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두들겨 맞아서 반등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걷거나 아니면 기나긴 횡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양간을 고쳤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수고만 하는 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종목이 들고 가도 되느냐 아니면 반등을 땡큐하면서 비중을 줄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전략을 잘 짜신다면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의 원인이 뭔지 이걸 잘 분석을 해야죠. 우리가 원인을 알면 결과를 잘 도출해낼 수가 있죠. 자, 무엇 때문에 왜 조정을 받았고 언제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될 건가,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히스토리를 좀 느껴야 돼요.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날은 노예 해방일로 또 쉬어갔죠. 그러다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반등이 제법 나왔다고요. 이때 왜 나왔습니까? 바이든이 고위가를 허덕인데 인플레 때문에 그 나중에 표를 잃겠어.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가 중간 선거 하는데 좀 이번에 좀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100% 이제 유류세 면제를 일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환호하는 거죠. 야, 그럼 괜찮겠네 해서 이제 야, 그럼 이제 사복과 하면서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파월이 이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죠. 근데 봤더니 막 파월한테 질타를 해요. 왜 연준이 이런 거를 이 사단을 만들어냈냐. 그런데 이제 파월이 여기서 뭐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 하면 또 지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월이 맞아, 인정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야, 파월이 그동안 시장을 달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어려운가 보구나 하면서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다 목요일 날 그래도 하반기 경제는 성장세가 꽤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 파월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근데 앞으로 다가올 경제는 인플레이션도 41년 만에 최고 강하지만 이것도 통제가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기다 은행권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는 이야기죠. 과연 은행권이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걸 잘 버텨낼 수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뭐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어려울 것인지 이걸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들 잘 견뎌내더라. 특히나 미국 시장이 이제 경기는 침체되는데 경기가 침체된 게 선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금리를 내리거나 이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막 튀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 흐름은 왜 그렇죠? 이날 미국은 상승을 했는데 유럽은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채권 수익률이 좀 하락을 하면서 또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하락을 했을 때 자, 반드시 11선을 돌파를 하고 그다음 눌러주고 가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빨리 21선에 안착을 해야만 상승이 나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잘 해드렸는데 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반등이 이렇게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은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디커플링을 만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수요일 날은 수출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수출이 둔화되고 또 무역제자도 심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은 수출 실적 발표하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 요소로 작용을 했죠. 여기에다 한미 동맹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뭐 나토도 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야, 이렇게 되면 중국과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경제가 한 30% 정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죠. 항상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대형주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이 좀 불안하면 또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와 우리가 직접 생활에 참여했을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를 크게 우려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뭐 핵실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좀 발을 뺀 거죠. 여기에다 이제 우리는 대형주들이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총이 높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야, 마이크론 저 실적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여기다 이제 우리는 뭐 차익 결제나 스탁론이나 뭐 신용 매매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매물도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분들께 야, 봐라. 우리가 정말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약한데 이것은 의도적인 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잖아요. 외국인들, 기관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도 대략 이제 안다.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를 알고 대신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흔드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흔드는 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하루 반등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목요일 날 강하게 흔들었죠. 여기가 이제 그러기 상태가 됐는데 다행인 게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미국은 일단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미 경기에 대해서 CPI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우려감이 있긴 했지만 일단 너무 과대평가된 그런 움직임이고, 자, 우리 시장도 물론 글로벌 리스크에다 우리 뭐 국내적인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저 정도까지 투매가 나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는 금요일 날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매수를 갖다 붙였죠. 파월이 하반기 미 경제는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미국에서 그동안 뭐 주한미군 감축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역시 국방 수권법에 의해서 주한미군 규모는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전쟁이 나도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뭐 그렇지 않겠냐 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괜찮다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는 미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나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뭐 국채금리도 튀어 올라가고 하니, 야, 한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정식 먹고 또 하는 것보다는, 서서 한정식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앉아서 햄버거를 먹겠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이런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금이 다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미국으로. 그렇다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입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공격적으로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신흥국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통화 개입에 나서게 되는데, 사실 뭐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 또 공격적으로 평가 뭐 절하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최근에 공격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물론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 미국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밟아버리면 금리 역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약하긴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관련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또 상승 초기 종목을 잘 공략한다면 좋습니다. 항상 저는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상승 초기 종목은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밀어붙이는 거죠. 저희도 집중 베팅했던 종목이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수익을 좀 반감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폭락이 와서도 수익이 되고 다시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 다시 원대 회복이 된다고요. 그 틈에서 저도 중간에 뭐 안 좋은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작게 1, 2%, 2, 3% 끊어야 됩니다. 상승 초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가면 잘라야죠. 근데 저도 이번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안 올라가서 가볍게 뭐 매도를 시켰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는 좀 서운했겠지만 송관정 파트너는 그래도 상승 초기에 확률도 좋고 한데 매도를 시키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 이후로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정비를 초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빠지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죠. 대신 상승을 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혹시 눌러준다 하더라도 다시 원대복귀하기 때문에 정비를 상승 초기가 좋다. 어떤 경우든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대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오지 않을 저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분 안 올 텐데 하고 있죠. 그래서 흔한 저점 매수 대기자는 먼 산 바라보면서 오겠지, 조금만 더 할 것이고, 시장을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들은 상승 초기 종목, 이런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뭐 저는 공략을 거의 많이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포화가 쏟아지는데 나가서 축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안 해드리고, 상승 초기 종목은 가볍게 리스크 관리를 뭐 1, 2%, 2, 3% 하기도 한다고요. 대신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다시 좀 수익을 반감하지만 올라갑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뭐 원숭이 두창이든 아니면 M&A 재료가 있던 이런 종목들을 짧게 이제 공략을 해드렸는데 비교적 잘 대응을 해드렸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가만히 흐름을 보면 그래도 빠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 저도 뭐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딱 튕겼다가 했는데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슈팅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매도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져갔는데 결국 저는 그래서 6월 베스트 파트너 상반기 파트너 이제 이관왕을 이뤘는데 자 그렇다면 저의 전략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6월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 이제 1분기 베스트에서 상반기 베스트도 됐는데 그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도 1위를 기록했고 이제 6월도 베스트 파트너가 됐는데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있고 외양가는 고치는데 상승 초기 걸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좋은데 역배열되어 있어서 반등에 그칠 종목을 그냥 들고 간다 그러면 낭패라는 거죠. 그래서 썩은 자재를 쓰지 말자 외양가 고치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또 미국도 양호하고 우리도 양호하지만 우리는 미국보다는 좀 그닥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경기 침체 국면은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성장이 나올 수 있고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이거죠. 그게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 우리 아픈데 약 안 먹습니까?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서 더 하면 더 약 먹어야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멈출 수 없는 이런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의약품 시장이다. 그래서 의약품 시장이 보면 전체적으로 뭐 한 6.4% 이상 추세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인간의 생존하고 또 삶의 질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GDP 성장률이 안 좋을 때도 또 우리도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은 강해졌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겠냐 말이죠. 의약품 많이 사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산해 봤더니 2028년도까지는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이 한 6.4% 증가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GAGR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성장률 이걸 치는 게 아니라 연평균 복합적으로 성장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제 이건 좀 더 통계학적으로 보면 좀 더 좀 합리적인 그런 거죠. 어떨 때는 많이 성장을 했다, 어떨 때는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냐 이제 이걸 따져봤는데 그래서 의약품 시장은 과거처럼 실적이 쭉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한때는 좋았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걸 개발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가 일부가 그런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다 보니 나머지 개발을 못한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해소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경기가 침체되든 어떻든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은 종목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오주나 제약주가 지수 상승 대비해서 부진함을 털고 앞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 근데 많이 다 올라가냐? 그건 아니고 파이프라인 탄탄한 기업들,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아니면 지금 뭐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 지금 뭐 이제 신약 개발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뭐 임상, 이상이나 삼상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음 주 절호의 매수 찬스가 올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임이 좋죠. 그래서 저 고객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 바이오주는 제가 좋다.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반짝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무료 공개 방송 때 이런 바이오주 이제 반짝 상승할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앞으로는 이 테마의 순환매 흐름상 바닥권에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출한 스타 종목이 나타나는 쪽이 바로
바이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종목이 되느냐, 성공하면 블록버스터급 치료제가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쪽에서 혁신 시장으로 국제 특허를 출원한 그런 기업이 있다고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바닥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폭발적인 내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상반기 때도 대규모 기술 이전을 했는데 뭐 조 단위에, 이번에도 이제 하반기에도 기술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도 있다는 이야기죠. 보통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미국의 그 어떤 치료제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한 그런 기업. 이렇게 해서 한 3종목 정도는 우리가 바이오 중에서는 가장 좋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방송이 끝나고 바로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가 가진 섹터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걸 말씀드리고, 또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폐가 98년도에 동전으로 바뀌었죠. 500원짜리가. 이때 그 전에 이제 지폐인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이게 안 맞아서 싸울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어렸을 때는 좀 상당히 좀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제가 못 이기겠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투닥거리는 거 보고 이제 싸우려고 막 으르렁거리는데 아버지가 딱 불러요, 저를. 그래서 야, 이리 와봐. 만약에 저 친구 이기면 제가 못 이겨요. 근데 저 친구 이기면 500원을 주신대요.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저희 아들이 어디서 뭐 잘 안 되거나 맞고 온다면 유치원 같은 데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뻔히 질지는 알지만 잘해봐라. 그리고 너가 남자로서 또 커가는 과정이고 하다 보면 수많은 역경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걸 헤쳐나가는, 어렵더라도 헤쳐나가는 그런 것도 배워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때 당시에 500원이 엄청 컸을 테니까. 자, 우크라이나도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다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있다면 지금 푸틴은 이제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만 장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일부를 장악했고 이제 이쪽에 집중 포화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리품을 챙기면 푸틴 내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너무 전쟁이 장기화된다 해서 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는 어떨까요? 젤렌스키도 빨리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도 우리 땅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가져갈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무기를 대어주는 거죠. 그리고 무기를 대어주면서 이번에는 다련장 로켓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많이 수세에 몰리니 이제는 좀 너희가 반격도 좀 해봐라 하면서 이제 이걸 제시해 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EU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무기를 팔고 물론 지원도 해주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천연가스, 원유 가격 많이 높아지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무기도 대주고 한데 차라리 좀 빨리 좀 협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냥 하라고 하면 좀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EU에 가입해 줄게. 나토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EU를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바스가 만약에 러시아가 장악이 된다면 의외로 좀 이렇게 평화는 좀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죠. 자, 이런 사단인데 이제 자꾸 이게 삐걱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여러 가지 합니다. 뭐 흑해에 있다가 기뢰를 설치하기도 하고
이 발트 삼국 옆에 자국의 영토가 있잖아요. 발트 삼국이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여기 나토에서는 자꾸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니 이제 의도적으로 여기를 좀 봉쇄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든 돈바스 장악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일 거란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섹터를 해야 되는가? 제가 간혹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한 2년 전에 이제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 국제 정세를 말을 하면 야, 이건 뭐 경제 방송이지 뭐 이게 국제 정세 방송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국제 정세를 파악을 하고 이게 주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루안스키 점령이 임박했고 여기 돈바스 지역이 함락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야, 이러다 뺏기겠다 해서 이제 5,800억 정도 무기를 추가로 투입해 주죠. 여기에는 이 지금 전세를 좀 약간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련장 로켓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다련장 로켓은 80km 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에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에다 영국 총리는 야, 우크라이나 곡물을 좀 수출이 어렵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기뢰를 좀 제거해 줄게. 흑해에 있는 기뢰를 좀 제거해 주고 또 만약에 여기에 잘 안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 수 있게 보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터키가 딱 거들고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양국 외무장관이 터키 방문했을 때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미국이 나서고 무기 지원도 하고 영국이 보험 문제도 해결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유럽은 괜찮은데 이 앵글로 섹슨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서방에서는 G7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를 진행을 하죠.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야, 한국이라 기타 일본 여기 굳이 뭐 참석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반대 의견 참석 반대 이야기를 했고 존 커비는 야, 중국은 그런 소리 할 일이 없다 하면서 거부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면서 이제 일가를 했는데 어쨌든 서방의 나토나 G7 정상회담에 대응하기 위해서 브릭스 정상회담을 23일 날 시행했다는 이야기.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차이나,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좀 반서방에 맞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베이징 선언을 하는데 야, 러시아 제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이야기죠. 어디 때문에 빠졌습니까? 인도 때문에 빠졌죠. 자, 인도는 대체 누구 편일까요? 쿼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브릭스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인도는 원래부터는 비동명의 중립주의를 표방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욕할 건 없어요. 특히 이제 카슈미르 지역이 있다고요. 파키스탄, 중국, 인도 여기 접경에 보면 카슈미르 지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무기보다는 러시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러시아 무기를 많이 사용했고 근데 이번에 봤더니 러시아로 굳이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물론 원유가 싸니까 이제 수입은 하긴 하는데 러시아 무기가 그 보안 문제에 좀 취약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구닥다리 취급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인도도 야, 저 러시아를 계속 하기보다는 그래도 미국이나 기타 유럽 쪽에 무기를 좀 사들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약간씩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조가 금방 변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본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립주의를 표방하다 보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인도가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는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그 목리 인도가 언제 금리로 변할 것인가는 아주 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미국은 계속 공을 들이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가 EU 후보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이야기죠. 그 상황에서 뭐 러시아는 뭐 우리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문제는 뭐냐면 서로 이제
뭔가 유리한 전세를 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 역의 영토, 러시아가 역인데 연결된 데가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져서 칼리닝그라드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로 이제 운송을 하는데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가야 돼요. 여기서 열차 통행 금지 이렇게 했죠.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러시아가 이 발트 삼국을 좀 또 나토 공략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또 몰도바를 통해서 또 나토를 또 압박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만약에 바이든이 이걸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게 묘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투아니아는 나토 국가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러시아가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군사 행동을 한다면 그때 나토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나토에서 만약에 너희 이쪽에 되면 우리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푸틴은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하는 게 야, 그럼 노드스트림 2, 러시아하고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가 노드스트림 1인데 이 노드스트림 2입니다. 원래 이것 때문에 전쟁이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빨리 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빨리 안 팔아주니 본때를 보여주려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건드렸는데 그게 도화선이 돼서 확전이 돼버린 그런 결과지 않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이제 경우에 어떻든 이 노드스트림 2를 이제 이번에 60%를 축소를 했어요. 16일 날. 그리고 7월 11일부터 열흘간 정비 작업을 해서 공급량이 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EU에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야, 앞으로 재고 몇 퍼센트, 80% 정도 채워야 된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 않냐. 그때 천연가스 끊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를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압박을 해서 제발 이 제재를 풀어달라 이거죠. 우리는 돈바스만 먹고 끝내겠다. 근데 서방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흑해의 기뢰도 설치하고 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대중공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주초에 강하게 한번 치솟았다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LNG를 수입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은 안 되니 해상을 통해서 뭐 중동이나 또는 이쪽 그 LNG를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선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는 어차피 수급에 한계가 있으니 그럼 우리는 안 되겠다. 원전을 짓는 나라들도 있지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쪽은 석탄 발전을 재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석탄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석탄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움직입니까? 광산에 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석탄이나 바이오매스 이런 것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강점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석탄 발전을 재가동을 하게 되면 어떤 탄소 감축 정책에 역행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전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대통령이 나토 회의하고 나서 10개국 정상하고 이제 여러 가지 회담을 해요. 근데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원전 광폭 행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번에 빈살만 왕자가 터키 또 이집트, 요르단 이쪽을 통해서 거액을 투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 바이든이 7월 달에 빈살만 왕자를 만난다. 근데 빈살만 왕자를 만나려면 누구를 달래줘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달래줘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연정이 실패를 하고 해서 약간 좀 내부가 있기 때문에 6월에서 7월로 좀 시기를 좀 늦췄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가스구치 살해하는 거 이거 우리가 문제 안 삼을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너희 증산 좀 해.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지를 걸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 이스라엘, 요르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이 달래줘야 돼요.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빠져나오려면 지중해로 빠져나오려면 어쨌든 여기
여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란섬이나 이런 쪽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집트에 속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좀 사우디가 다리도 건설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니 그럼 이쪽 사우디로 넘기자. 그래서 지금 이게 됐는데 결국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 말씀 드렸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이집트, 요르단 또 터키를 통해서 이제 광폭 연결을 했죠. 이게 바로 어떤 미국과의 관계 신호의 어떤 청신호다 이렇게 보시고 지난번에 야 우리 사우디에도 원전을 지어달라. 그래서 한국에 이걸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원자력국 1, 2, 3 때문에 미국에 사용한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어떤 장비를 가져다가 한국형 원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와서 미리 협상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한 청신호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 산업부 장관이 이달 말에 체코나 폴란드를 갑니다. 수주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뭐 대형 원전이에요. 8조 원 또 10몇 조 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원전 거점 공간 8곳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산업부 장관 이렇게 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실 유럽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뭐 실수가 나서 고치고 싶은데 기술자가 부족하고 또 원전을 완공하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니 10년이 기다린대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용접 불량이나 예산 초과 또는 핀란드는 방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해서 잇따르게 원전 건설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전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원전 건설이나 원전 운영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원전의 핵심 기술 중에서 3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 부분에서 좀 Q클래스 인증을 받았거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해외 원전에 뭐 4개 정도에 참여해서 원전 시스템을 유일하게 보유한 기업들 이런 원전에 특화된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 몇 분만 더 할게요. 자,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도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되고 이 돈바스 지역만 어떻게 되면 일단 우크라이나 채권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 신송홀딩스를 저는 저점에서 매수해 주셔서 한번 올라갔다 눌러주고 이번에 다시 랠리가 나왔는데 채권주 중에서도 이런 종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잘 캐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원숭이 두창은 지난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드렸고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런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시장이 이제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맘 놓고 이제 올리는 종목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때 경영권 자리가 뛰어난 그런 기업들, 대형 FI가 인수해서 F&E 인수해서 기업 가치가 날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특히 삼성이나 LG가 M&A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 종목은 여러 가지 테마하고 공통되어 있는데 날아가면 크게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을 선번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 낙폭 과대해서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다 반등이에요. 본격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자, 6월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 이관왕을 했고 5월 달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3월 달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블루베리 NFT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한 종목은 한 23% 올라갔는데 일부 차익 실현하고 잔여 물량은 얼마 이탈을 매도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두 종목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좀 우린 PTS나 이런 것들이 좋았고 삼성 머스트 스펙은 단기적으로 한번 40%까지 급등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한번 상승을 하면 뭐 100%, 200%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문자로 투자자들에게 해드렸던 것들도 좋은데 삼성 스펙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더블 시세 가까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문자로 뭐 6G 상용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제시해드려서 한 54% 올라간 종목이 있죠. 그래서 꼭지에서도 좀 팔아드리고 했는데 뭐 THQ나 아니면 TPC 이건 여기서도 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시장 급락하기 전에 그때 다 정리를 하고 좀 이것은 네온테크는 수익이 좀 줄이긴 했지만 좋은 종목이니까 여전히 수익권이고 다시 날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포트로 제시해드린 게 어떤 경우에는 350%도 나오고 또 뭐 500%나 잘하면 이렇게 저점에서 잘 잡으면 1177% 텐백에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상승 초기의 종목을 잘 잡으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